오늘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창래 작가의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창래 씨의 장편 소설 영원한 이방인은 영어 소설입니다. 미국 이민자의 의식이 나는 렌즈를 통한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리하고 통찰력이 높은 소설인데다가 한국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쉬운 것은 약간 한국의 번역이 투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에 유창하다고 하시면 원서로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나 깊이 그리고 스스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진지한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소설 속에서는 예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나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창래 작가의 삶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재미교포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했는데요. 여느 한국인의 자녀들처럼 학업에 매진을 했고 예일대학교 영문학을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첫 장편 소설이 1995년에 쓰여진 영원한 이방인,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입니다.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위 성공한, 그리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한국계 미국인이죠.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 미국의 주류 사회에 아무런 괴리 없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원한 이방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의 지점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뿌리의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괴리, 고립, 외로움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주인공인 헨리 박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강인한 생활력으로 여느 한국인 부모님들과 같이 그를 키워내죠. 헨리 박은 백인 주류의 사회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소설의 초반에 헨리의 부인인 릴리아가 헨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일종의 리스트를 그에게 건네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리스트의 헨리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었죠.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 B 플러스 인생, 정서적 외국인, 신미국인, 파파보이, 반낭만주의자, 분석가, 낯선 사람 등이라고 말이에요. 누구보다 가깝다고 느껴야 할 부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나 낯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헨리는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이해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민 2세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작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줄곧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헨리는 사실 언어적으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천적, 후천적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동양인의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과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 부모님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방식이 그를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좁힐 수 없는 괴리는 사실 아들이었던 미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더욱 커졌는데요. 보통 한국인들은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것에 대해 막 떠들고 다니고 드러내나요? 아니면 침묵하고 인내하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쉬쉬하죠.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풍조가 우리 내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요. 아들이 죽었을 때조차 헨리 박은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헨리의 부인인 릴리아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트는 없었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릴리아는 이런 헨리가 너무 낯설다고 말을 하며 도대체 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헨리는 이것이 자신이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침묵과 인내심이 아내와의 관계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오히려 직업적 능력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산업 스파이였기 때문인데요. 그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의 정보를 빼들리는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 외국 정부 부처, 재력가들 등 그들의 기득권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대상은 고국의 반란 세력을 후원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급진적 학생 조직에 자금을 대는 부유한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의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빼오는 것이 바로 헨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회사의 보스인 호글랜드는 존 강이라는 떠오르는 한국계 미국인 정치가의 뒷조사를 맡기게 되는데요. 존 강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며 뉴욕시의 차기 시장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누군가의 사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헨리의 역할은 존 강에게 있을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강한 유대감 때문이었을까요? 헨리는 이 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와중에 제발 존 강을 해할 만한 것이 없길 바라고 있는 것도 같았죠. 헨리의 보스는 존 강에 흠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는 과연 존 강의 치부를 보게 될까요? 또 이를 알게 된다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배신하고 존 강의 정치 정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를 넘기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스포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존 강의 치부를 보게 될까요? 존 강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간 헨리는 곧 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존 강의 사무실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존 강을 위해 일하던 에두아르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강은 이 사망 사건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은 나머지 두문불출하게 돼요. 따라서 그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게 되죠. 헨리는 에두아르노의 일을 떠맡게 되는데요. 그 일은 존 강에게 들어오는 기부금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존 강은 헨리를 불러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에두아르노는 존 강의 정치적 라이벌인 데 루스에게 존 강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를 알게 된 존 강은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고 한인타운의 한 패거리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 그 폭발 사건이 나서 에두아르노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었어요. 존 강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끊임없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정치적 신예로 부상했던 존 강의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존 강은 술집 접대부이자 불법 체류자인 동시에 미성년자인 한국 여자를 차에 태우고 집을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이에 언론은 갖가지 보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맞추어 헨리는 존 강이 속한 한국식 계모임 명단을 자신의 회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존 강의 뒷조사를 지시한 주체는 알고 보니 미국 연방정부였죠.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계모임의 불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언론에 퍼뜨리게 됩니다. 존 강의 짧았지만 굵었던 정치 경력이 무색할 만큼 처절하게 짓밟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계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죠? 계모임은 계원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매달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목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이웃사촌 간의 친목을 다지고 또 상부상조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한국 특유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존 강은 계모임을 통해 이민자로서 자리 잡을 만한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게 됩니다. 계모임은 많은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이었고 또 이 시스템이 금융위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재무당국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불법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었죠.
이 일은 언론의 전파를 타게 됩니다. 결국 존강은 많은 사람들의 환멸 속에서 정치에서 영원히, 그리고 심지어는 한인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는 존강의 일을 마지막으로 스파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아내의 일을 거들며 자신은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너무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이창래 작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1.5세대이기 때문에 저 같은 토종 한국인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습성들을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침묵이라든지 인내하다든지 아니면 쉬쉬한다든지 이런 지점들 말이에요. 특히 작품 내에서 부모 세대에 유창하지 않은 영어를 이민자들이 동화될 수 없는 그런 삶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재미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온 주인공 헨리 박 또한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 동화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헨리 박의 발음은 비록 원어민의 것이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혹은 생각하는 방식은 한국인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그의 아내는 그를 갖다가 언어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언어의 유창성이 곧 주류 사회로의 동화를 의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에서의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설은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나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역시 의지의 한국인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성숙한 시선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타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가 없는 독단적인 시선은 그 민족을 타자화시킬 수 있고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계모임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전통으로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라는 공간에 가니까 즉시 탈세와 검은 자금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범법적인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안 좋은 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지점들을 경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 저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간혹가다 있었지만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지루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 지루한 면을 이겨내고 읽을 만큼 이 책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정말 강추하면서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나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